지난 이야기, 여진 부족들과의 전투에서 파죽제의 승리를 이어가며 1인자로 거듭난 누르하치. 이제는 명예에 대항할 거대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명나라는 조선 출병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을 했고 요동의 군대가 없어요. 그니 누르하치를 제어를 못해요. 그새 누르하치는 쫙쫙 퍼져나가서 그렇죠. 여진을 거의 병합해버립니다. 아. 같은 언어를 쓰는 부족은 다 통일했다. 제국의 리더가 되려면 뭔가 달라요. 그렇지. 그때부터 만주 문자를 제정을 해요. 문자가 있어야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조세도 이루어지고. 사실 모든 역사서에 보면 네. 제국의 태동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시련이 있죠. 아하. 더군다나 그 시련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헤게모니 싸움, 권력 투쟁. 가족. 그렇죠. 누르하치 동생이 하나 있었죠. 어허. 슈르하치라고. 슈라 뭐 이름 비슷하네요. 네, 이 슈르하치가 반란의 조짐을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뭔 얘기죠? 그러니까 욱해서 네. 이런 애들은 금방 끝내요. 결국 처단이 됩니다. 아하.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장은 동생이 반란을 도모할지도 그렇지. 모른다고 의심을 한다. 네. 그는 거짓으로 웅장한 궁실을 만들어 동생을 부른다. 어. 그는 동생이 궁실에 들어간 다음 쇠사슬로 동생을 묶고 새로 빗장을 궁실을 막는다. 그저 구멍 2개만을 허락해 그곳을 통해 음식을 넣어주고 소변을 보게 했다. 누르하치 대단해. 추장은 동생 슈르하치의 군대가 강력해지는 것이 두려워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 약간 이거 사도수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귀주. 만주에게는 항상 이렇게 좀 극적인 얘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네. 있는데 원래는 이게 원래 부족은 성장할 때는 처음에 애들도 부족 작았잖아요. 네. 그럼 형 동생 같이 말 타고 싸운다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슈르하치 입장에서 보면 지가 화살 막아준 적이 몇 번이겠어. 안 봐도 뻔하지. 아. 그랬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제가 왕이 된대. 네. 나는 뭐야 신하하래. 와. 이건 좀 얘가 다르잖아요. 혹시 전장을 같이 누비던 형제가 주종 관계로 되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아들하고도 또 어.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집단이 부족 체제니까 네. 결국 자기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들은 이 삼촌하고 붙어. 아, 무라치 아. 친아들이요. 제일 센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우리 둘이 합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또 당시 군대가 직접 이건 아직은 이 친위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충일이 본 거에 의하면 누르하치 휘하에 10,000명, 슈르하치 휘하에 5,000명이 있다. 어. 2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4, 5 붙이면 만 먹게 10,000대 되죠. 10,000. 예. 그러니까 부족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인척 원래 누르하치가 아들이 뭐 16명인가 그렇고 누르하치 형제가 9인가 이거 복잡해. 14째는 이름을 기억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 족보가 네. 형제 9에 한 명이 16이야. 그럼 또 저쪽은 몇 명이야? 그렇지. 한 200몇 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진 부족이 또 좀 많아요. 얘들끼리 혼인관계도가 나오면요. 계산 포기해요. 결국 이쪽이 저쪽 편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이쪽 그렇죠. 편이 우리 유럽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얘는 모든 애들하고 두 다리 건너면 다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모두가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적이 될 수도 있어. 나도 피 섞였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 누가 좀 내가 나서서 여기저기 운동하고 다니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제거, 슈르하치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배우는 게 너무 딱 정리가 잘 되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누르하치가 자신들의 이 만주 여진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서부터 야만까지 싹 다 정비하고 행정 뭐 군사 이런 거 그리고 권력 투쟁에 대한 왕권 강화 딱 끝내고 보통 왕권 강화 끝내면 그다음 수순은 뭐 아, 이제 쟤한테 가야죠, 쟤한테. 근데 사실 명나라도 점점 커가는 누르하치를 보면서 무섭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글 쓰고 있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가 오고 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그렇게 돼 있으면 네. 사실 정말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대비책이 있다는 아, 건데 그렇죠. 명나라 말기에 우리가 보통 왜 중문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환관 나와서 무술하는 환관 나와서 막 때려잡고 뭐 나쁜 놈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명나라 말기예요. 그래요? 명나라 말기에 환관들이 정말 그 국정을 문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황반을 떠나서 명나라 자체가 군대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척개강 얘기할 때도 했지만 네. 이게 이제 민병 동원 체제고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뭐 평소 일하고 네. 군전제요. 뭐 저기 뭐 겨울에 군사훈련 받는다. 네. 요즘처럼 무기가 발달한 시대에는 운전 같은 건 안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기갑부대 제대한 분이 나이 40에 탱크 몰아도 잘 모세요. 음. 근데 이때는 말 타고 이거 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나이 돼봐 다리가 안 올라가요. 우리 으이차. 그 뭐 돌려차기 이런 건 택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고 이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전문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전문 군대를 키우면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요. 더 무서운 건 얘들이 군벌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부병제로 깔았더니 네. 군대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싸울 군대가 군대가 없어. 없어. 군대가. 척개광이 그렇게 날렸는데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제거돼도 쫓겨나고 척개광 군대는 갈갈이 흩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둬요. 그러니까 얘들도 나중에 제대로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되니까 군대가 약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명나라 정도 되는 제국이면 강력한 중앙군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쵸. 어디서 무슨 반란이 났습니다. 군대가 없다 막 맨날 이렇게. 척개광이 예전에 우리 그 해적들 나왔을 때 여러 개 군 편성해가지고 가가지고 싸웠던 게 척개광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처음엔 정규군 동원했더니 형편없잖아요. 오죽하면 얘들 해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광부들 뽑아 훈련시켜서 만든 군대가 더 낫다는 거야. 너는 깃발만 흔들어, 넌 방패만 들어 이렇게. 그것도 훈련시킬 때 2년 훈련시킬 때 이거 없어가지고 워낙 외구들한테 털리니까 나왔지 평소 같으면 나올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명나라 국방비를 안 쓴다는데 국방비는 엄청 써요.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그 뭐 군화, 식량 이래갖고 업자들이 해요. 그게 그 유명한 산서상인인데 납품 계약 한 번 따면 대박이.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실제로는 없는데 없어. 동원할 때는 없는데 군화 팔 때는 굉장히 많아. 그 한 번 납품 따면 군화 100만 클레. 신을 넣으면 없는데. 그러니 뭐 엄청나게 거금이 들어와요. 그럼 보고서를 딱 썼을 때 왕한테 썼을 때는 우리 이번에 군화를 납품 받아서 이제 또 보급을 했는데 100만 켤레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원래 우리 예산이 군대가 잡혀 100만 있으니까. 그래서 산서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야 되는데 얘가 공부를 또 못 하잖아요. 네. 기부금 입학을 한다고요. 어. 그래도 기부금 입학을 해서 저기 학교에 가면 반은 기부금이고 반은 실력자예요. 네. 그럼 한 명씩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데 이게 명나라가 워낙 인구가 많은데 과거 오니까 그게 진짜 어떤 애들이 오겠어요. 100명도 안 되는 애들이 전국에서 뽑혀오는데 그렇죠. 거기 한 번 오면 나중에 도지사 정도는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도지사. 네. 그러니까 한 명씩 붙잡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또 원래 공부는 좀 가난한 애들이 잘해. 그렇죠. 그래서 장학금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돼지고기 먹어. 씨. 반대로 해야 돼, 맞아. 계속 저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 아빠가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런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요즘 그 성을 다스리게 되면 납품 계약을 그 사람한테 다 줘요. 그래서 납품 계약을 하면 100만 켤레를 다 만드는 거 아니죠? 보고만 100만 켤레. 10분의 1만 그렇죠. 만들어서 그 10분의 1은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 그걸로 금융업을 해요. 장변을 놓는 와, 거죠. 이제. 돈으로 돈을 버는군요. 그것도 무슨 농민한테 이자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은행을 만들어서 정부 사업에 대출하고 정말 커져. 막 산업은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 명나라는 그렇게 이름뿐인 허울뿐인 군대는 늘어나고 비리는 늘어나고 하고 있는 과정에 누르하치는 모든 통일을 마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래도 명분이 없이는 전쟁을 못 일으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뭐 유명한 7대 원한을 발표해요. 아 7가지 원한. 네. 명이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다. 명이 해서여진의 합달과 옆혁 부족을 편애하고 건주여진을 차별한 원한이 있다. 완전 개밥그릇 취급을 했고 특히 건주여진 여자들을 잡아다가 명군의 위안부로 삼았다. 명이 영토 협약 파기하고 우리 영토 침범해 주민을 포로로 잡아갔다. 옆혁 부족 돕기 위해 군대 보내서 건주여진을 치게 했다. 악랄한 옆혁의 죄는 하늘이 다 아는데 명은 편견을 가지고 옆혁 말만 믿었다. 사사건건 꾸짖고 나를 모욕했다. 나와 혼약한 여인 빼앗아 몽골에 시집 보냈다. 건주여진의 영토인 시아,
무한 3차 땅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농사를 금지시켰다. 근데 이거 뭐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다고 몰랐어? 지도 지가 가서 농사한다고 그러고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잖아. 했잖아요. 처음에. 그치, 그리고 나오는 게 뭐- 그럴 수 있어. 다 보면 뭐 옛날에 우리들 사는데 그러니까 다 옛날 정책이야. EJ. 아, 근데 중요한 건 지도 똑같이 했어. 그렇죠. 건주 여지는 안 했어? 아. 그 안에도 이게 부족이면 또 똑같은 부족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있어요. 상하가 또 있어. 네, 그 안에 또 여기 시족 여러 가지 있잖아. 네네. 그거 다 이렇게 했잖아. 자기도 차별하고 누구 혼인해서 하고. 그래놓고 이제 네 우리한테 와갖고 저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차별하고 뭐 여자 잡아가고 뭐 이랬잖아. 뭐 이러는 거지. 아, 6번째 왜 이렇게 웃겨요? 나와 혼약한 여인 빼앗아 몽골에 시집 보냄. 내 여자였는데. 아, 요게 이제 혼인을 많이 하니까. 나 정략 결혼 하니까 다 그러면 이제 밑에 너는 누라치가 부인이 몇 명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자식이 16명? 네. 걔들이 뭐 옛날에 뭐 혼담 한 번 안 가봤다 했어? 그렇죠.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 사사건건 꾸짖음. 내가 진짜 말은 안 했는데 표현은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와, 사사건건 꾸짖음. 근데 와. 또 굳이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보니까 아, 누르하치도 굉장히 많이 참았구나. 아 근데 저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네. 여진족 입장에서 보면은 누르하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야. 뭐. 명나라 명나라 죄요? 핀에서 큰 거 아니야. 그렇죠. 쟤는 정말 모든 여진족 중에서 가장 명예 혜택을 많이 받은 애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친일파 후손으로서 돈 벌고 하고 다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죽인 애들하고도 의형제 가깝게 지내고 그랬잖아. 그든 이제 와서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정복자야. 명나라 힘을 빌어서 우리를 정복했어. 그렇죠. 나는 오히려 내가 해서여지는 말이죠. 우리 저구탱이에서 온갖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쥐가 앞잡이 노릇해놓고선 맞아. 그리고는 패고서는 정복하더니 갑자기 뭐 독립하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저렇게 깔고 나는 친일파가 아니라 너 옛날에 여자 뺏겼지 돈 뺏겼지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야, 여지껏 와신 상담한 거지 절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딱 일으킵니까? 1618년 4월 13일이었죠. 드디어 누르하치가 대군을 이끌고 명나라가 다스리던 무순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누르하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명정복 작전이 시작된 거죠. 이게 동부 지역의 무순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얘기하셨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그 한사군이라는 물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현도군이 있던 자리가 보통 무순이라고 보는데 저기가 하여간 그 만주 요동 지역을 지배하는 데는 그 이전부터 거기가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변하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명나라는 도저히 군사적으로 요동을 제패할 자신은 없으니까 네. 무순에다가 군대와 돈을 집중시켜 놓는 거예요. 군대만 갖고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성량, 이호송 집안이 있던 데도 저기고 또 저기를 거점으로 군대를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무역 거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오면은 돈 주고 인상 가져오면 얼마 쳐주느냐가 아마 7대 원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는 그것도 원안이었겠지. 왜 우리한테는 이거 주고 쟤한테는 저거 줘. 아하.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그 아까 왜 무순이 후금에서 불과 이틀. 이틀이면 갈 그렇죠. 수 있다 했던 곳인데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든 뭐 어떤 면으로든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리 좀 병력이 약한 명나라더라도 지키는 게 좀 쉽죠. 네, 요 무순에서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가 약하다고 하지만 총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가서 못 싸울 뿐이지 성벽을 지키는 어허. 데는 굉장히 강했어요. 음. 그게 이제 누르하치의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어허. 요새화된 성벽, 특히 총과 포가 나오는 데를 기병이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어렵다. 이게 불과 우리가 바로 전편에 이 프리드리를 보면은 거기서 가장 우리가 메인으로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잘 아는 지형에서 네. 싸움을 한다.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도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리드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천을 못했잖아요. 자기가 싸운 중 원하는 데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이 무순을 어쨌든 공략해야 되고 어. 여기를 공략하게 되면 명나라가 이제 여기를 지배할 군사적 경제적 거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잡아라. 이게 제일 과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누르하치는 당연히 계책이 있었겠죠. 네, 일단 투 트랙으로 갑니다. 어허. 한쪽 길은 자신하고 8째 아들이 가고 어허. 나머지 이제 4기군을 다른 쪽 길로 가서 이제 명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네. 시기가 참 절묘했어요. 음흠. 이 무순이 대단히 커다란 이제 상업 도시였거든요. 네. 장이 서는 날이 있어요. 아 장난. 그 장이 서는 날 공격을 합니다. 요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이 서는 날은 일단 첫 번째 성문이 개방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쵸? 사람들이 시끌벅적하죠. 신분 상관없이 조금 잡다한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날 공격을 하니까 놀랍게도 순식간에 무순성이 점령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군대가 오는데 그냥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변장이 들어갔죠. 상인처럼. 상인으로 변장하고 일단 파견을 또 해놓은 거지. 그래서 안에서 내응을 한 거죠. 음. 원래 요새를 공략하는 법은 안에서 여는 걸 제일 좋은 방법. 그렇죠. 그 전에 우리 옛날 그 콘스탄티노플 왜 성이 한 번도 맞아요. 함락된 적이 없다. 맞아요. 네. 몇 번 함락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밖에서 열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 번 열었어요. 손 들고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몰래 열어주는 거죠. 누가 내통해가지고. 그래서 난공불락은 이제 그건 밖에서 못 열었다는 뜻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상인으로 변장한 부대를 투입을 시키는데 네. 나중에 명나라군도 조선한테 변명을 그렇게 해요. 야 어떻게 거기가 함락됐습니까 했더니 저 자식들이 치사하게 뭐 변장해서 들어와갖고 내용하는 바람에 함락됐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알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배우면 전쟁을 장난으로 배운다고요. 뭐 안에 들어가서 변장해서 뭐 암살하고 암살을 시키기가 쉬운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군대가 상인으로 변장하고 들어가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당장 들통나. 티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다 군인 티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상인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봐요. 이거 얼마 전 아닙니까? 지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그 해서 여진하고 싸울 때도 이 수법 여러 번 썼어요. 그런 식의 위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부대가 이미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만들어 놓은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인같이. 네, 그걸 육성하는 게 힘들죠. 이때 그 명나라도 나름 비밀 경찰이 있었어요, 사실. 동창이라고 제가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데. 근데 이 동창의 역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부적인 권력 투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오는 적을 제대로 필터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르하치 얘기를 들면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역사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징기스칸의 경험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징기스칸도 사실 우리가 말 타고 정복한 줄 알지만 몽고족에서 징기스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징기스칸이 좀 경영적인 머리가 있었거든요. 정보 조직이 최강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복잡다단한 데는 결국 정보로 이기는 거예요. 저들 중에 불만이 있는 애가 누구야? 그렇지.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문 열어줄 애가 누구야? 누구야?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여진족 같이 복잡한 또 만주 사회는 정보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록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에 관한 얘기는 항상 비밀이기 안 때문에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인 위장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다는 건 정보망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평소에는 엄청나게 정보 수집하다가 그날 성문 따는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르하치 같은 경우는 정보전의 대가였고 심지어는 우리랑 섞여 살던 그 육진 지역의 여진 다 철수시켜. 그리고 조선 국경에 가지 못하게 해. 처음엔 조선이 좋아했어요. 노타치니까. 이해를 아는 녀석들이구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잖아.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에는 이 섞여 살던 애들 또 친해지니까 누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다 데려가서 도저히 우리 쪽에 정보원이 없다. 역으로 우리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르하치가 침략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막 할 때가 되니까 이게 사태. 두려움이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철수시킨 게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근데 문 열었다고 그냥 저요? 끝나요? 어떻게 싸우는지는 여기 기록이 어찰 없고요. 일단은 누르하치의 군대가 이겼고 명나라군의 피해가 얼마나 나왔다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네. 일단은 그 피해는 참 컸어요. 이제 무순성 안에 있는 약 2만의 군인이 아니고 2만의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고요. 남은 1만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남은 1만이요? 그럼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반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르하치한테 이제 잡혔고 세 군데 성에서 포로로 잡힌 관병만 합쳐도 거의 1,000명. 와. 근데 좀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뭐야, 뭐 몇만 단위가 아니고 왜 1,000명, 뭐 100명, 뭐 요런 단위네. 네. 군대가 일단 별로 많이 없었고요. 성문이니까. 그리고 막강한 요새가 있다는 생각에 아마 그렇게 크게 병력을 배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잡힌 거의 뭐 2,000명? 네. 1,000명? 네, 1,000명. 1,000명이요. 1,000명 가까운 이 포로들은 어떻게 대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사로잡은 명나라 주민이나 가축은 부족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전리품을 골고루 안 나눠주면 이 부족 사회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항복한 1,000명의 군대인데 네. 원래 이게 군인들이 제일 위험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과거엔 막 땅에 묻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누르하치는 얘들을 자기 부족에 편입시켜요. 그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럴 애들이 항복했겠죠. 이게 정보의 힘이에요. 그래서 부족에 편입시킨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용병으로 쓰다가 다시 한번 조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항해를 용병도 아니고 소모품 부대로 써버리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자기 부족에 편입시킨다는 건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제국이란 나라는 가서 학살하고 죽이면 제국이 안 돼요. 네. 소국이 되지 다 죽이면. 그렇죠. 제국은 결국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청나라가 나중에 청나라에 정복당한 명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족들은 차별했다, 뭐 지들만 먹었다 이러는데 처음 성장할 때는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팔기도 나중에 몽고 팔기 막 이런 거 끌어들여.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명나라 군대도 우수한 군대들 끌어들여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명나라 군대가 그냥 싸울 능력 없고 이런 애들은 도망가요. 근데 아니 명나라 군대가 다 쓰레기겠어? 뭔가 좀 군인이 돼보려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원한 애들은 있겠죠. 와보니 군대는 썩었지, 승진은 안 시켜주지. 그런데 쟤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내 꿈을 저기서 가겠다. 이래가지고 항복한 군대가 엄청 잘 싸워요. 내가 공적을 세워서 네.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계속 확장해 가는 중에 그냥 포로된 거 말고 이런 애들 들어오잖아요. 네. 팔기보다 더 잘 싸웠대. 그리고 얘들이 총포 기술이 또 있어요. 총통을 세네. 네, 지금은 나중에 그래도 총포도 아직은 아닌데 네,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확장해 가죠. 그래서 누르하치는 시작할 때부터 끌어들여서 내 편을 만드는 법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와.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인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없지 않지. 훌륭한 군도 많고. 그걸 운용하는 방법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에. 근데 물론 아직 차이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네. 이게 그거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 이쯤 되면 이전에도 한번 크게 힘들었던 조선이 아니 이거 저 오랑캐가 지금 명을 쳐? 명담은 우리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복잡해요. 네. 일단 정보는 계속 수집해요. 그러겠죠. 수집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는 정보가 아니고 주워 듣는 정보예요. 네. 이거 어느 걸 믿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모든 정보기관은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해서 진실을 뽑아내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근데 정복해서 진실을 뽑아내려면 그쪽 실정을 잘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애를 만들어놔야 돼. 그러면 그 사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역사무소 같은 거 설치하고 살아야 돼. 안 한단 말이지. 무역을 해도 우리는 그럼 또 제가 또 무역 안 했다면 했잖아요. 그 무역이 문제야. 몇 월 며칠 내 중간 게시해서 책문에서 물건만 바꾼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윤하나랑 한 10년 그 문에서 이제 10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몇월 문 여는 며칠. 날 이렇게 한 네. 10년 사귀었어. 이게 스파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알게 뭐예요. 뭐예요. 그런 거 통해서 계속 정보를 줘. 야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 나 이 사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명나라 칠 거라는 생각은 처음엔 잘 안 해요. 왜요? 설마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비슷하잖아. 미국이나 소련한테 누가 덤비겠어. 그러니까 명나라도 당장 뭐 7개 아까 원한 뭐 이런 거 얘기했어도 네. 명나라 입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 그동안 섭섭했나 보다. 얘가. 그렇게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진짜 우리를 확 치려는 걸까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칠 거를 걱정을 해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 우리를 칠 거다 준비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하니까 네. 자꾸 최악으로 가. 최악을 가정을 해요. 최악이 뭘까? 결국에는 조선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명 최악의 거기까지만 시나리오. 치고 우리나라를 치고 내려온다. 명은 도와주지 않고 이제 우르르 그렇지, 그렇지. 와서 우리는 끽. 더 최악이 있어요. 더 최악. 더 최악이 있다고요? 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면 명, 후금, 왜구가 손을 잡고 조선을 친다. 그러니까 일단 시나리오를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굴리는 거야. 그런 상상을 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루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가 하나면 문제가 돼요. 아, 최소한 2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크로스 체크해야 그렇죠. 돼요. 사실. 근데 이런 당시에 아마 근데 조선은 뭐 크로스 체크란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해평부원군 윤근수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성량이 고의로 누르하치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 일리 없는 게 어딨어. 문제는 이게 현실이냐는 거는 냉정한 분석이 돼야 되는데 현장은 없고 머리로만 하니까 일리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일리만. 지금 명과 후금이 싸우고 있는 거는 사실상 표면만 싸우고 있는 거지 그 둘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리라는 자 우리 이렇게 말해 봅시다. 세계 영원한 제국은 없다. 맞죠? 영원한 강자 없다. 맞죠? 미국도 망할 거다. 망하겠죠 그럴 수 언젠가. 언젠가는. 근데 언제? 지구가 멸망할 지금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언젠가 망할 거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언제냐는 거야. 내일 말에 망할 거야. 1년 후에 망할 거야. 미국은 지금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소련이 언젠가 다시 분열될 거다. 왜? 뭉쳤다 흩어지는 건 수백 년 동안 그랬으니까. 문제는 언제냐는 거지. 지금은 뭉치는 때야, 흩어지는 때야. 이거를 못 하니까 일반론에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명 쪽에도 스파이 파이프라인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청나라 쪽에도 스파이 파이프라인이 있었으면 양쪽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이 상상력만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어제 오늘의 동지에. 맞아. 아니 근데 거기에 외국까지는 어떻게 낄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겁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명하고 여진이 합쳐서 싸우려고 한다는 게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왜냐면 그쪽에 쳐들어오면 외우가 또 쳐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하여간 그래서 시나리오가 너무 엄청나잖아. 그렇죠. 만약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를 합쳐서 우리를 친다.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죠.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그럼 거기서. 얘네가 셋이 우리를 친다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그렇지. 해봐야지. 그거 뭔가 없이 명목이 있어야 그거 되니까. 없이 그냥 얘네가 셋이 모여치면 난 어떻게라고 생각. 바로 난 어떻게? 자 어떡하지? 어떻게? 지구상에서 그 세 나라가 합쳐서 공격을 하면 할 말이 어떻게밖에 없잖아. 누구보다 빠른 항복? 아니, 그런 말은 그러니까 참아 내가 못하죠. 야, 근데 걔네들이 왜 칠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왜라는 했어야 질문을 되는데. 해야죠. 그건 안 하고 어떡하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 마지막에 가면 나몰랑 이렇게. 되는 나몰랑. 거예요. 아이 나몰랑.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끝나더라고. 그렇게 끝난다고요? 아니 설마요. 아니 설마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도 조선 나름대로 싱크탱크가 있었을 텐데. 아니 싱크탱크고 뭐고 지금 미국하고 소련하고 중국이 합쳐서 공격하면 답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항복하자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가는 거지. 그걸 국가 정책으로 정한 나라는 없잖아. 미국, 러시아, 중국이요? 합쳐서 어떡하지? 아니 그렇다고 어떡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말을 잃을 제가 수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당시에 딱 사신이 했던 기록이 있어요. 아, 1610년에 사신의 평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랑캐가 거칠고 사나와 북방에서 횡행하며 우리나라를 넘보아 온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막연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며 구차하게 무사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변방의 경보가 한 번 있으면 그제서야 겨우 회개하면서 날로 새롭게 해야 한다. 변방을 대비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말로 본도에 경계하는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 진짜 어떡하지네요. 사실 저 뒤에 더 리얼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더 흥분할 텐데 이게 사실 또 사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잖아요. 왜? 네. 야 저런 썩어빠지 정치인 그게 아니고 또 이유가 있어. 당시에 유명했던 그 임진왜란도 겪고 했던 분이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지금 군대든 허약해서 이거 센 놈이 왔다면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만 믿고 배치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민심이 소란에 이거 전쟁 나나 보다. 그러면 백성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딴 데로 도망을 가버린대. 그러면 농사 이게 안 되니까 군대를 훈련시킬 식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교수님. 괜찮겠지? 오늘은 야 괜찮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긍정적인 보고가 올라와요. 1609년에 평안도 관찰사 보고예요. 누르하치는 성품이 흉악하다.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모두 병력으로 위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살점을 씹어먹으려 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원망하고 당한 놈들은 다 그렇지. 길 가는 놈이 뭐겠어? 다 얻어맞고 쫓겨고 피난가는 피난민이죠. 그러니까 다 살점을 씹어먹고 싶지. 모두 하늘이 그에게 벌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상상이야. 야, 저 정도면 부하들도 미워하겠지. 위협에 못 이겨 따르던 그 다른 투장들도 속으로는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으며 겉으로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이야 맞지. 이 자. 보고서를 보면 네. 한마디로 이거예요. 곧 하늘이 누르하치한테 그렇죠. 벌을 내릴 것이다. 모두 원망하여 하늘이 그에게 벌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도 함께 그렇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기다리자. 하늘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떡하지? 와 정말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좀 아까도 그러지만 제가 이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건너뛰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건너뛰고요.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누르하치와 명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일단 명은 공격을 받았고요. 피해도 엄청나게 컸고요. 컸습니다. 이제는 명이 뭔가 수를 써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해야죠. 조직해야죠. 왜냐하면 무슨 성도 지금 한란됐잖아요. 그 방어하러 나가요. 걔네가 침략하는 의도가 명백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든지 지금 군대를 흩어져 있는 군대를 네. 끌어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거 나가야죠.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누르하치 목에다 현상금을 겁니다. 아, 어찌 보면 신박하네. 그다음에 이제 현상 개별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운티 헌터 킬러들한테 야 현상금 얼마다. 화산파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우리가 화상법으로. 한번 뜰 때가 됐어야. 오씨. 상금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준다. 야. 아니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네가 못 맞겠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누르하치 자식들을 죽여도 두당 2,000냥씩 준다. 아, 이건 불길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명나라에서 좀 이렇게 용사들을 뽑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진족들이 그동안 싸워왔으니까 그쪽을 분열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 내부에서 그렇죠. 암살을 해도 상금을 예, 주는 거니까. 그렇죠. 부족의 반란 이렇게도 죽여도 주겠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럼 현상금 마냥 엄청 센 거 같잖아요. 네. 이때 당시 명나라 조정에서 나온 얘기하면 군대 조직해서 만든 데 100만 냥이던데. 아, 싸게 싸게 치겠다는 얘기지. 싸게 먹고 싸게. 싶구나. 근데 어차피 쟤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어쨌든 싸우려면 군대를 모아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금 현상금을 걸 게 아니라 군자금을 내놓으십시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빨리 군대 문제 훈련이 하루 이틀이 되냐고. 그렇죠. 한 최소한 모아서 1, 2년은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해. 왜요? 아니 왜 뭐 안 어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나라도 이 말기가 되면 비밀 경찰을 통해서 내부적인 권력 투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유능한 장군들이 죽어나가요 여기서 모함을 받아서. 그것도 그렇고 일단 돈 쓰질 않으려고 해요. 아니 근데 실제로 명나라가 돈이 없었나요? 없지 않겠지. 네, 어쨌든 그랬을 것 당신은 같아요. 세계 그런 최고의 어느 정도는 제국이니까.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고 모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로 명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고 아마 세계 최고의 부국일 거예요. 그렇죠.
GDP만 갖고 봐요. 네. 국가 총생산량만 갖고 보면. 그런데 돈이라는 건 금고에 많다고 많은 부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그쵸, 문제죠. 그쵸. 근데 얘들이 명나라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예요. 어디다 돈을 쓴 거예요? 당연히 옆으로 세죠. 엄청난 돈이 새는데 어, 중국인 학자가 쓴 글에 있는데 얼마가 샜는지를 모른대. 모른다. 셀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물론 시스템적인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요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뇌물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뇌물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거야. 그렇지. 10% 정도 수수료 떼는 거는 뭐 이해하겠다. 그러면 70% 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안 나오고 좌우간 재상 좀 했는데 청렴결백하다고 소문이 났어. 정말 명재상이야. 죽은 다음에 털어보니까 뭐 창고가 몇 개야. 이게 뭐냐? 청렴결백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야, 이 사람 천당 같겠다. 그렇지. 엄청 낭비적인 구조고 국가의 돈이 그런 쪽으로 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때 상황에서는 보면 싸우자라는 쪽도 있고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뭐 진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 비벼보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네. 시도해요. 이게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다. 네.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명을 치러 왔는데 사신은 무슨 사신이라고 딱 이러고 있는 건데 명나라 사신이 딱 와서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무섭게 그래? 형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형, 나 우리가 단도직입 말할게. 얼마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 누가요? 조건을 누르하치가 강화 조건을 얘기하는데 네. 도저히 명나라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그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 어떤 거냐면 옆벽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관병을 철수하고 여진족한테 강경하게 대했던 명나라 관리들을 전부 다 처벌하라. 그다음에 자신의 군대를 일으켜 무순과 청하 등을 공격한 것이 이건 합리적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난 니네 이해해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그다음에 갖다 또 파지 하나. 말아라. 이제까지는 뭐 그냥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당한 제후국으로서 나한테 왕이라고 불러라. 그다음에 1,500통의 칙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500통의 칙서는 무역권 예전에 20장 줬잖아요. 1,500장 달라고 무역권? 예. 1,500장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대의 무역권을 완전히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요동까지 먹었으니까 이거 싹 다 넘기고 나 왕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로 비단 3,000필, 금 300냥, 은 3,000냥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명예 들을 때는 얼마나 굴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도 그러니까 칙서 1,500통을 보내라는 건 이른바 이제 그때 연경이었나요? 북경이었나요? 그 위쪽으로 전부 다 무역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명나라한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협의나 합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고 그냥 던지고 보는 근데 사실은 해주면 땡큐. 명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누르하치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를 모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왔던 양호가 네. 이제 요동 총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병력을 모으기 시작해요. 네. 이제 모아. 네. 이게 문제야. 방금 말했지만 이게 2년 전에 모았어야지. 그렇죠. 도저히 이거 조건을 듣고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자존심 상한다. 모으자. 예. 그래서 모아. 그리고 급하니까 이제 조선의 원병을 청해요. 맨날 대국 하면서 그때 이것도 웃기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47만 원 동원할 거야. 니네들 안 와도 돼. 근데 걔도 47만 원 우리가 하면. 이거 동맹이고 옛날 도와주고 하면 이럴 때 너희도 좀 와서 같이 해야 너희한테도 좋지 않겠냐. 신용만 해. 그래. 야, 이렇게 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선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가 명을에게 파견을 하는 순간 누르하치의 다음 타겟이 되기에 너무 쉬운 명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지금까지 좀 이제 창피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네. 딱 눈치채요. 네. 47만 있는데 뭘 7천 명 달라고 그래. 말이 되냐고. 47만 7천 명 만들려고? 그래서 한 7천 명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이제부터 조선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조선 얘기 또 그리고 나왔어. 치열한 논쟁이 시작이 돼요. 당연히 그 주전파가 있고 또 화친파가 있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명나라 쪽에 그 얘기를 대변하는 애도 있고 당연히 뭐 현실을 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냉정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당시 좌의정이던 한효순이 당시 조선의 군대를 냉정하게 평가한 기록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갑사와 정병 등 각종 군사가 모두 농사짓는 백성들이다. 따라서 한 사람도 쓸만한 자가 없다. 되게 냉정하네요. 아, 근데 이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 전에 바이킹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이킹 같은 프로 전사들, 네.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애들하고 영주 기사들 네. 생각나시죠? 네네. 기사라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여기 무예를 닫고 농사 네. 평소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하지만 무예를 닫고 있는 사람들. 네. 얘들하고 저 프로들하고 붙으면 10대 1이다. 네. 이거 서양 군사사에서 한 얘기예요. 당시 네네. 기록 갖고. 네.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정말 개파이다가 아니고 쟤들한테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00대 1 정도의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른바 포수와 살수로 가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좀 기사에 가깝죠. 네. 대형 짜고 훈련하고 봄 가을에 교련도 해서 이 민병대보다는 낫다. 그런데 장군은 군사를 뭐 실전 경험이 없다. 사졸은 따라서 싸울 줄은 모르겠죠. 모른다. 이것도 우리가 비하라고 그러지 말고 저쪽 애들하고 맞춰봐야 돼. 네. 걔들은 지금 매일 말 타고 다니면서 지금 수없이 실전을 겨룬 애들이야. 그렇죠. 이런 군대를 가지고 누르하치의 철기와 접전하게 할 경우에 무너져서 패망할 거라는 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냉정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정확한 분석이네요. 그랬더니 주전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을 해요. 네.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는데 배신하면 어떡하냐. 이거를 사대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왜냐하면 임진왜란 겪으면서 중국이 도와줬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국하고 척을 져. 안 해. 그러면 야 조선이 지금 중국이 조선을 안 도와준대. 그러면 거꾸로 누르하치가 우리를 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상상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논리만 갖고 따진다는 게 문제인 거야. 네. 이런 가정이 어느 게 가장 현실성 있냐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논리를 갖고 하니까 논리가 맞잖아요. 얼마든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나라가 밀리지 않고 막았어. 그럼 그 맞아. 뒤에 대처는 어떡할 거야? 그럼. 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상상은 정말 예, 너무나도 그거는 많이 할수 맞는 있죠. 말이에요. 다만 어느 게 맞느냐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지. 근데 또 괜히 파견했다가 누르하치가 다음 타겟으로 할 수도 있는 아따가 거고. 뭐야? 조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예요. 우리가 공격했다가 명나라가 지면 누르하치가 거꾸로 우리를 칠까 이 말도 있고 네. 공격 안 하고 구경만 했어. 근데 결국에 누르하치가 우리를 쳐. 근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랑 척졌대. 그럼 누르하치가 야 그럼 이제 또 걱정을 잘 됐다. 치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그러니까 다음의 기록이 광해군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르하치는 실로 천하의 강적이니 결코 건주의 이만주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왕사는 단지 병력을 배치하여 무위를 보여주고 크게 성새를 떨쳐 호랑이가 산속에 운구하고 있는 형세를 지은 다음에 다시 적의 동태를 관찰하면서 기미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간 끄는 작전을 하겠다. 지금 만약 깊이 들어가 섣불리 행동하며 진격한다면 만전의 계책이 못 될 듯하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 아 이건 정략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갖고는 공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어차피 보고서도 그렇고 실태도 그렇고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신하들의 생각도 뭐 주전파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안 되는 걸 아니까 지금 못 하는 건데 네. 근데 안 들어갔다가 벌어질 상황 때문에 거절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르하치는 우리를 더 우습게 볼 거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명나라가 옛날에 조선도 도와줬어. 네. 그리고 누르하치 침공을 걱정하는 나라야. 근데 명나라하고 누르하치가 붙었어. 근데도 구경만 하고 있어. 아, 저거는 뭐 백대빵으로 아. 지금 누르하치에 대해서 둘둘 떨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누르하치가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직결시켜서 방어적인 해서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단 공격은 하지 마라. 왜? 실체가 드러나니까. 조선. 광해군은 냉정하게 분석한 거야.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가서 나가되 철저하게 방어적인 공격을 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함부로 칠 수 없다는 정도의 이미지를 주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명나라하고 누르하치는 싸워도 누가 이기든 조선은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나라다는 건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최선이죠. 거죠. 광해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실전적인 최선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 또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아 나가서 도와줘야지 뭐 출병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뭐 어쩌고 이건 이제 명분이 아니에요. 그 이론적인 일반론 공격하죠. 답답해서 이런 교지를 한번 내려요. 1618년에 광해군이 내린 교지인데 네. 우리나라 군대가 형편없다고 하는 사실은 온 천하에 알려진 것이라 내가 늘 한심하게 여겨오는 바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군대가 출동하면 누르하치의 머리를 베어오고 궁전을 폐허로 만들어 녹도로 만들어 버릴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말하면 너희들의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오는 나오냐? 거냐? 그 근자감은 뭐냐? 우리처럼 약한 군대를 호랑이 굴 속에 들여보내 토벌하면 훈련받지 못한 우리나라 군대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조정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우습다는 걸 알면 누르하치가 되려 우리를 칠 텐데 그때는 쟤들의 철기를 무슨 재주로 막을 거냐. 근데 진짜 최선의 전략을 생각하는 것도 광해군이 제대로 생각을 하셨었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셨고 이랬는데 철저하게 지금 조선의 상황을 냉철하고 정말 뼈 아픈 뼈 때리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정말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압록강 주변에 어떻게 방어벽을 설치하나요? 뭐 어떻게 돼요? 안 싸우고 그럼 막아요? 결론이 나나요? 출동을 하죠. 나가요? 나갑니다. 다음 이야기.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조선은 장고 끝에 원병을 결정하고 드디어 천하제일 대국 명나라와 중국 통일의 거대한 꿈을 꾸는 후금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 1619년에 조선군 합해서 네. 조선군 합해서 10만입니다. 뭐야? 아니 조선군이 1만 3천인가 잠시만요. 같다면요? 예, 솔직히 이것도 명군에 있는 모든 군대를 탈탈 털은 겁니다. 이 10만의 군대를 또 4개로 나눕니다. 허투알라하고 무슨 중간에 있는 사루에서 합류해가지고 수도 허투알라로 진격한다는 작전이었는데 일단 이 작전 자체가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세상에 제일 잘하는 놈 앞에서 우리가 나눴다가 붙었다 하자니 그건 상대가 안 되지. 누르하치 군대의 가장 무서운 중에 하나가 스파이망이 정말 탄탄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의 이동 상황을 낱낱이 스캔하고 있었어요. 약간 후사르 같은 느낌이에요. 예. 바로 휘어서 이제 조명연합군 쪽으로 가요. 하루도 안 쉬고.